지난 시간에는 재무제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손익계산서는 흐르는 물로 표현을 해주셨고 대차대조표는 담아놓은 댐으로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서 배운 재무제표를 활용한 기업 분석 방법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전무님, 재무제표를 활용한 기업 분석은 어떻게 접근을 하는 걸까요? 이제 조금 이제 좀 어려워지는 부분들로 갈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활용한 기업 분석 이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라는 아까 손익계산서, 뭐 대차대표, 현금흐름표 이런 부분들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차대표 그다음에 손익계산서 부분들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업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우리 집으로 가계자산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네. 기업은 제조를 해서 뭔가를 주르륵 만들어가지고 네. 이익이 나게 돼 있습니다. 이익이 당기순이익은 이익이 나겠죠. 그러니까 이익이 나게 되면은 이 이익은 댐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네. 댐으로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은 대차대비표 쪽으로 가게 되는데 차변 쪽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자산 네.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고 이제 대변 쪽에 갖고 있는 것들은 부채라든가 그 다음에 자본들인데 일단 당기순이익이 나게 되면은 자본 쪽에 가서 이익잉여금 쪽으로 이제 돈이 이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으로. 근데 이익잉여금으로 갈 때 우리가 주주들한테 매년 배당이라는 걸 해주지 않습니까? 네. 배당이라는 부분들을 해줬으니까 이제 배당금을 빠진 금액이 이익잉여금으로 가게 있죠. 그러면 이익잉여금으로 가게 되면은 이쪽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대변의 항목들이 뭐 마이너스가 되면 줄어드는 거고 네. 당기순이익이 플러스가 되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늘어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차대표는 댐에 모아놨기 때문에 네. 우리가 차변과 대변을 갖다가 평형을 맞춰줘야 된다. 대차 평균의 법칙, 대차 평형의 법칙이 성립되니까 이익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늘어났었으면은 우리가 늘어난 것만큼 뭔가 활동을 했다가 차변과 대변 활동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돈이 늘어났었으니까 뭔가 이 늘어난 것만큼 뭔가 이제 차 대변을 갖다가 조정해 줘야 되는데 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계속 매출도 흘러가야 되고 이익도 벌어야 되니까 투자라는 부분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벌게 되면은 일단은 미래에 네.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거 투자라는 부분들은 차변 쪽에 있는 자산 쪽에서 이제 늘어나겠죠. 우리가 땅을 산다든가 아니면 기계 설비를 산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직접 이렇게 설비를 사지 않고 뭐 M&A도 할 수 있으니까 투자 유가지구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익이 들어오면은 대차대표 쪽에 이익잉여금 자본 항목으로 가고 자본 항목에 간 부분들이 이제 제일 먼저 기업 활동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설비를 산다든가 유형 자산이라든가 무형 자산, 토지라든가 설비라든가 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가증권 같은 것들 우리가 M&A 한다든가 그래서 투자 유가증권들 이렇게 사겠죠. 그래서 네. 여기서 증분 부분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사거나 팔거나 할 거고 자 우리가 투자를 다 했다라고 왔었을 경우에 그래도 돈이 남아요. 네. 그러면은 어딘가에 또 같이 또 어쨌든 평형을 맞춰줘야 되니까 그러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대출이 있고 우리가 현금 은행에다 예금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돈을 빌릴 수도 있잖아요. 금리가 어디가 더 높죠? 대출하는 것이 더 높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돈이 남으면 그러면은 내가 예금으로 맡기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은 부채를 빚을 갚는 갚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돈이 남아버리면은 우리가 부채를 갚는 활동들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채를 갚는 활동들을 하고 그래도 부채를 다 갚아냈어. 네. 더 이상 갚을 게 없어. 네. 그러면은 어떻게 가냐면은 차변 쪽에 있는 자산 쪽에 현금이나 등가비 쪽에 이제 쌓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손익계산서에서 뭔가 이렇게 쪼르르 매출 흐르는 물처럼 흘러가다가 당기순이익이 일어나게 되면 이 당기순이익은 대차대표의 어떤 자본 항목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이 자본 항목의 플러스 마이너스 증분이 네. 전체적으로 대차 평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든가 부채를 갚는다든가 현금이 쌓이는 이런 활동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삼성전자 그 원스톱 기업 서비스에 보시는 바와 같이 거기서 매출이 나오고 자산 총계, 자본 총계, 부채 총계가 나오는 부분들이 네.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어떤 집합체, 총합체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런 활동들을 갖다가 개인들, 특히나 초보자라든가 주린이들이 매출을 추정해내고 그 다음에 이 대차대표를 만들어내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네, 너무 그래서 어렵죠. 이 기업을 갖다가 우리가 가치를 갖다 분석한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추천은 해드리지 않고 주린이 같은 부분들은 우리가 기업의 재무활동, 손익계산서라든가 대차대표 같은 부분들을 갖다가
직접 네. 만들기보다는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화면에서 다양한 애널리스트의 어떤 컨센서스들, 다양한 다수의 애널리스트들이 이 손익계산서도 만들고 대체대표도 만들어 놓은 부분들을 저희는 네. 그냥 해석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순환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또 어떤 부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가계라는 부분들 우리가 보는 경제순환 모형도입니다. 이게 경제순환이가 가계와 기업과 국가, 정부들이 어떻게 연결되냐. 우리가 앞서 손익계산서 대차대표가 이게 기업이라는 부분들로 국한돼서 보는 게 아니라 가계의 어떤 경제순환도 아니면 또 정부의 어떤 순환도로 보시면은 네. 가계 쪽의 가장은 생산시장 요소에다가 노동을 공급해서 요소소득인 월급을 받게 돼 있고 그 월급을 받은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재원시장 쪽에다가 우리가 소비 지출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비 써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들어온 돈에서 우리가 생활비라는 부분들이 나가고 생활비 쪽에서 나가고 그다음에 정부 쪽에도 텍스 우리가 여러 가지 준조세 조세뿐만 아니라 세금들을 내게 되는 거예요. 정부 쪽에 내고 나머지를 갖다가 금융시장이라든가 우리가 부동산 시장들 대차 투자 자산 쪽에다가 우리가 뭐 저축을 하든 아니면 투자를 하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서큘레이션이 이루어지는 것들도 우리가 그 대차 기업의 어떤 재무제표 속에서 손익계산서하고 대차대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러한 부분들은 국가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쓰는데 이게 이제 마음만 다스리는 부분들이 아니라 네.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가계의 어떤 현금 흐름들 우리가 이렇게 손익계산서라든가 대차대표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우리가 알고 우리가 생산시장의 요소에 의한 월급이란 부분들, 그러니까 생활비하고 그 다음에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투자라는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잘 조화롭게 우리가 잘 운영한다라고 보여지면은 네. 지금은 이제 우리가 과거 뭐 60세에서 지금 100세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데 네.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대체대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또 응용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는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는 부분이 네. 꼭그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 스스로 막 국가가 편한 게 아니라 가정이 평안해야 우리가 기업도 평안하고 국가도 평안한 어떤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확대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업의 재무제표 순환 흐름이 이렇게 가계와 국가 경영에도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00세 시대 이제 꿈이 아니라 현실이고 준비도 해 나가야 될 듯합니다. 그럼 기업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나요? 예. 손익계산서가 나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다 어디로 넘어가냐? 대차대표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결국 손익계산서를 만든다는 얘기는 대차대표도 다 작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 이게 회계학 지식을 갖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뭐 기업이라든가 경제, 산업에 관련된 지식들이 있으면은 손익계산 항목들을 갖다가 우리가 다 일일이 다 추정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 개인들이라든가 초보자 부분들한테 비추해드리고 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작성하지 못한다고 보면은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했던 추정치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각각의 손익계산서라든가 대체표 만드니까 네. 그 만든 놈을 우리는 받아서 해석을 하면 된다. 그래서 아까 PR을 만들어 놓은 2022년, 2023년에 PR이 얼마다, PBR이 얼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해석을 하면 된다. 네. 다만 해석하는 가운데 있어서 애널리스트도 뭐 신이 아닌 이상 틀릴 수 있으니까 네. 애널리스트의 뷰, 인사이트하고 네. 내가 보고 있는 뷰하고의 어떤 차이가 나는 뭐 예를 들면은 반도체 경기가 이렇게 좀 더 갈 것 같다. 내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떤 증가 부분들 좀 더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거보다 조금 감안해서 좀 뭐 높낮이가 더 조정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네.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고 대처세표를 보면은 좋은 거지 이 부분을 작성을 하기에는 네.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앞서 기업 원스톱 서비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원스톱 서비스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들의 손익계산서의 항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보시면 되는데 뭐 2021년, 2022년도 어떻게 나왔는지 이게 손익계산서 항목, 대차대표 항목, 그 다음에 현금흐름 항목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보시고 나의 어떤 인사이트 부분들을 조금 이거 조정해 보시는 것들이 훨씬 더 유용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보는 이 원스톱 기업 분석 서비스 화면에도 상당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예.
이에 따른 해석과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원스톱 서비스에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그 전체적인 유형의 어떤 스냅샷들도 있고 거기서 손익계산 상목이라든가 대차대표의 지분의 구조, 주주의 현황들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한 이 안에서 어떤 기업의 전반적인 개요들 뭐 회사는 어디에 위치돼 있고 대표자는 누구이며 설립일은 언제다 이런 부분들 쭉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매출액 비중들이 어느 부분들에서 이루어졌는지, 가전 부분이 있었었는지, 반도체 부분들인지, 또 디스플레이 부분들인지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게 정리가 돼 있고요. 또한 그런 가운데에서 여태까지 재무제표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성장성 지표, 네. 안정성 지표, 뭐 수익성 지표들에 관련된 것들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기업의 가치는 미래 가치 평가라고 했습니다. 이제 컨센서스 다양한 애널리스트가 추정했던 어떤 컨센서스 데이터를 보시면은 2021년, 2022년, 2003년 지금 현재로부터 3개년 정도로 추정되는 데이터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270조 정도에서 이제 320조까지 올라가는 어떤 모습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한 저러한 숫자를 갖다가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뭐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KB증권 이런 친구들이 삼성전자를 추정하면서 각각들이 생각했던 적정 주가는 얼마다. 네. 그리고 적정 주가에 대해서 투자 의견들은 뭐다라고 이렇게 좀 평가를 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뭐 대신증권이나 삼성,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뭐 KB증권이 각각들이 뭐 주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주가가 다 똑같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각각 다르다는 얘기는 네. 바라보고 있는 어닝 우리가 얘기하는 그 가치. 단기순이익이 좀 네네. 다르고 두 번째는 또 그 단기순이익이 다른 부분들에서 우리가 투자하는 지표도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부분들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 각각 내가 추정한다 라는 것들은 굉장히 현실적이 좀 없으니까 우리가 네. 주어진 이런 데이터를 갖다가 PER이 뭐다? PBR이 뭐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석하면서 보는 것들이 훨씬 더 유용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그러면 주식시장에 상장된 모든 기업에 대한 유용하고 필요한 정보가 다 모여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무제표와 연결된 기업 분석 쉽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어떻게 접근하는지 조금 감은 잡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삼성전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상장된 모든 기업들을 우측 요게 보시면은 뭐 컴포 박스 안에다가 종목명이라든지 종목 코드를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종목 코드를 바로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냥 코드를 넣으셔버려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같고요. 네. 코드를 아시는 분들은 코드를 쳐버리면 롯데케미칼이라는 기업에 관련돼 있는 애널리틱 컨센서스들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아니, 같은 업종 롯데케미칼 같으면 LG화학이라든가 뭐 하나 뭐 케미라든가 뭐 그런 쪽에 뭐 금호석화라든가 그런 쪽으로 비교해서 보시면은 우리가 네. 접근하기 좀 되게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제표를 활용한 기업 분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